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특별한 곳에서는 특별한 사람과 또 함께 해야겠죠.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이명환 소장님, 방종관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인사드린 장소를 보시면 오늘 주제는 굳이 힌트를 드리지 않아도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2차 대전 얘기하려나?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분이 영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먼저 화면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쟁과 사람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정말 6.25 전쟁이 나고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한 위대한 전쟁사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방어해야 되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이 전세를 반전시킨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즉 당시에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인천을 통해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낮다.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는 이 불확실한 속에서 메가다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함으로써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위대한 전쟁사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다. 즉 인천 상륙작전이 갖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재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6.25가 발발한 이후 전황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밀고 내려오던 상황이었죠. 압도적인 전력으로 밀고 내려오다가 끝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당시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 북한군 상황은 2개 군단 13개 사단이 있었는데요. 실제 병력이 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편 병력의 3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규군에서 30%를 손실하면 전투불능이라고 그러거든요. 30% 손실이 아니라 30%만 남아 있었습니다. 괴멸의 괴멸 수준이었죠. 반면에 연합군은 계속 보강이 돼서 국군이 7만 3천 명, 유엔군이 7만 4천 명, 총 10개 사단에 1개 여단 합쳐서 14만 7천 명이었습니다. 화력은 무려 6대 1이었고요. 제공권은 뭐 그냥 없는 거와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되려나? 제공권은 그냥 100대 빵인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저희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따져봐야 할 것들도 많고 힘든 작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을 생각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메가더가 사실은 정말 상륙작전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상륙작전의 디테일한 걸 많이 안다가 아니라 상륙작전을 전략적으로 가장 제대로 활용한 장군이었죠. 상륙작전을 통해서 흔히 망치와 모루라고 그러던데 뒤를 끊고 보급로 끊고 후퇴하는 애들을 잡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메가더는 사실은 그 점은 높이 평가해야 돼요. 1,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수많은 병력들이 갈려나가 죽었는데 그런 인명 손실을 하지 않는 작전을 해보자. 그래서 망치와 모루, 상륙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망치와 모루 전술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메가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시작되는 날부터 벌써 상륙작전을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전쟁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는데 조금이라도 생각을 깊이 해보면 예전에 뭐 알렉산더라든가 보면 앞에서 조금 맞고 후방으로 돌아서 옆을 친다. 이 개념이 독일로 넘어가면 전격전으로 해서 탱크라든지 빠른 부대들이 뒤로 돌아서 옆을 친다.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게 상륙작전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바다와 섬, 그러니까 소위 제공권과 제해권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시도한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메가더 장군이 이 태평양 전선의 사령관으로 활약을 하면서 태평양 전선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상륙 작전에 관련돼서는 많은 경험을 이미 해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 섬들을 이렇게 뜀뛰기식으로 요새화된 섬은 건너뛰고 뒤에 후방에 있는 섬을 장악해서 보급을 차단해서 전투를 약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일본 본토로 진격하는 이것을 흔히 아일랜드 호핑 스트래티지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죠. 재밌는 것은 중공군 총참모부에서도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그런 전술을 구사했다는 것을 분석을 해서 낙동강 공세가 진행되고 있던 8월 23일 날 중공군 총참모부에서도 모택동한테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륙 작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를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지역이 네. 이런 상륙 작전이 가장 효과적인 작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반도는 바다 쪽으로 이렇게 지형이 뻗어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급로가 길수록 보급 능력은 떨어집니다. 네. 북한군의 보급 능력이 데이터로 분석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개전 초기에는 약 200톤의 보급 물자가 사단별로 보급이 됐는데 그것이 8월 달에 낙동강 전선에 되면은 50톤으로 줄어듭니다. 4분의 1로 줄어들죠. 와. 그리고 마지막 9월 달쯤 되면은 20톤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네. 그 보급 라인이 계속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발생한 거죠. 여기서 이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전쟁의 향배를 바꿀 수 있다. 그 우리나라 지형의 또 하나의 특수성이 뭐냐면 네. 은근히 인구가 밀집적이 많아요. 은근히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요즘 보면요. 정말 요즘 보면 예. 정말 네. 다 서울에 되게, 계시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사실은 이 도시나 마을들이 굉장히 인구 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낙동강 전선에서 만약에 북진을 하게 되면 미군도 보급로가 길어지고요. 그리고 이미 연합군도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이 400km를 북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단박에 끊어야 된다. 한국의 지형에선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한 상륙작전을 지지하는 이유였어요. 근데 이렇게 상륙작전 하기 앞서서 굉장히 여러 작전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블루허츠라는 작전은 어떤 작전이었나요?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전쟁을 쭉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가 또 작전 계획을 실행하기도 하고 수립된 작전 네. 계획도 취소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건 네. 전쟁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블루하츠라는 이제 작전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큰 심장이네요. 그렇죠. 6월 29일 날 메가더 장군이 수엔 비행장에 비행기에 내려서 한강 방어선을 시찰할 때 이 전쟁의 향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륙작전밖에 없다. 이런 판단하에 최초의 상륙작전 계획을 발전시키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전 계획이 오퍼레이션 블루하츠죠. 실제로 7월 4일 날 해병대 지휘관들까지도 불러서 작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작전 계획의 내용을 보면요. 7월 22일 날 1기병사단하고 1개 해병 여단을 가지고 인천에 상륙해서 서울을 수복함으로써 전쟁의 향배를 바꾸겠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날 전격적으로 취소를 합니다. 작전 계획. 왜 취소했을까요? 네이밍이 안 좋아서. 너무 더워서. 원래 이제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단순히 인천에 상륙작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은 이 한반도 전체의 전구 전체의 작전을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륙하는 부대가 있고 반격하는 부대가 있고 네네. 같이 연합해서 연결됨으로써 작전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방어하는 부대가 일단 전선을 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7월 4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산 중미령에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바로 북한군에 뚫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북한의 공세가 너무 심하다. 방어선이 안정이 안 된다. 이 상태에서는 상륙작전 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지금까지 통상 인천 상륙 작전에서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한 가지 찾아낸 사실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작전은 시간상으로 무리가 있었다. 왜 그럴까요? 미일 기병사단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네. 배로 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미 해병사단, 미 해병대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7월 7일 날 부대가 창설되고 7월 14일 날 배를 타서 우리나라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된 게 언제입니까? 8월 2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7월 12일 날 작전을 했으면은 해병대가 투입하는 시간 부족했습니다. 아예 자체가 어물소설이었던 작전. 예, 그래서 아마 단순히 북한군의 공세가 심해서 방어선이 형성이 안 되고 안정화 안 되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부가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해병대가 준비가 안 된다. 그리고 상륙작전 경험도 없는 1기병사단을 해병이 전문적으로 하는 상륙작전에 혼자서 그렇죠. 투입한다는 건 무리가 있죠. 상륙 작전은 해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렇게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물건을 시키면 익스프레스로 돈을 더 주고 시켜도 보름은 걸립니다. 네, 블루버트 작전은 취소가 됐고요. 예. 저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 작전 네.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기존의 이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도 기존에 우리가 좀 다르게 최근에 다르게 해석되는 면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렇게 메인이 되는 계획을 우리는 흔히 이제 군사 작전에서는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 계획. 그러니까 인천의 상륙 작전을 하는 게 기본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도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원래 최초에 판단했던 거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A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대체한다. 그러면 이건 예비 계획입니다. 네. 기본 계획이 있고 그것을 완전히 대체할 경우는 예비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대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정만 하면 된다. 그걸 대비해서 계획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계획을 우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예비 계획, 우발 계획. 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모든 군사 작전에서는 이제 기만이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만 작전을 부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그 부록으로 붙는 게 통상 기만 작전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있고 예비 계획이 있고 우발 계획이 있고 기만 계획이 있고 네. 복잡하죠. 네. 그런데 이해가 확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인천 상륙 작전 크로마이트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를 이야기할 때 통상 100-B가 인천 상륙 작전, 100-C가 군산, 100-D가 주문진 이렇게 동등한 작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고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네. 뭐냐면은 동등한 작전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럼 100-B는 인천 상륙, 네. C는 군산, D는 주문진인데 A는 어디 갔을까요? 기본 계획. A는 더 위. 그렇죠. 이게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100-A가 뭐냐면 100-B 인천 상륙 작전을 기만하기 위한 작전 계획이 100-A였더라고요. 아. 그게 근거가 뭐냐? 100-A에 보면 상륙하는 부대가 미 극동사령부의 예비 부대인 3사단과 187 공정연대 전투단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통상 저도 작전 계획을 수립해 봤거든요. 네. 기만 계획은 통상 양동이나 이런 작전을 수립하는데 예비 부대로 합니다. 주력 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은 인천 상륙 작전하는 부대는 지금 10군단 이하의 미일 해병사단, 7사단 이런 부대가 상륙 작전을 하는 걸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예비 부대가 상륙하는 작전 계획인데 상륙 지점이 어디냐? 군산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기만함. 그러니까 100-A는 기만 작전입니다. 두 번째, 100-C와 100-D들을 확인해 봤더니 네. 목적이 뭐냐면 인천에 상륙 작전을 했는데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을 했는데 반격 작전이 안 됐을 경우에 네. 북한군이 하도 완강하게 저항해서 뚫고 나오지 못할 경우에 인천과 낙동강 사이에 어딘가 다시 한번 상륙 작전을 하자. 네. 그래서 군산, 주문진을 선정합니다. 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발 계획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 군산 상륙작전, 주문진 상륙작전이 같은 횡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본은 인천 상륙작전이 메인이고 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A는 기만작전, 네. 100-C와 D는 우발 계획, 작전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장군님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그 지금 전투에 이렇게 투입된 병사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살짝 네, 밀리터리의 DNA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제 하츠는 레드 하츠예요. 그렇게 끌어오르면 안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튀어나갔다가 큰일 나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인천 상륙 작전이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었잖아요. 특히나 인천 하면은 이 조수간만의 차가 원체 크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어떤가요? 실제로 인천 상륙 작전은 뭐 유례가 없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들 합니다. 일단 그 난관이 뭐냐를 말씀드리면 인천 앞바다 갯벌이 15km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메꿔가지고 그렇게 없는데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워낙 이게 심해요. 거기다가 차이가 너무 크죠. 만조 때 수위가 9.5m입니다. 썰물 때는 실제로 뭐 0.15m, 그건 평균치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고인대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에 몇 시간만 배가 항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저차가 그 대사리 때에는 900 이상이 나와요. 900 이상, 그러니까 9m 이상의 차이가 하루 안에 난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항구로 쓰려니까 방파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방파제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하고 썰물을 써야 되니까 주간에만 상륙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밀물이 가장 높을 때 상륙해야 그나마 어떻게 한 2시간이라도 저반을 지켜서 군대를 풀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륙하는 날이 예측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군요. 예, 그날밖에 없어요. 중국 참모부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9월 15일이다. 시간도. 시간도 뻔해요. 네. 그 밀물.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물대표가 이미 그러니까요. 1년 전에 나와요. 그래서 상륙 당 날짜까지 북한 쪽에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제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장애를 넘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 다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의 난이도를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는데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공권과 제해권입니다. 사실은. 네. 이게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패할 수가 없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전력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월미도가 요새화되곤 있었지만 미군 함대를 저지할 만한 그런 포대나 요새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관들을 조금이라도 더 극복해야 되지만 상륙이 불가능할 만한 난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제공권과 제해권의 파워가 너무 큰. 그러니까 인천의 조수간만의 차이보다 저 떠 있는 비행기와 군함의 차이가 훨씬 컸습니다. 반대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가 많지 않았어요? 반대가 많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무리하니까 군산을 대안으로 한 번은 내세운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군산을 가려고 보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인천보다는 낫대요. 근데 갯벌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군산에 상륙해도 이 대전 쪽으로 오는 도로망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륙이 좀 쉬우면 뭐해? 나오기가 힘든데.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제일 결정적인데 메가더가 인천에 상륙하자고 한 거는 기습 효과라든가 뭐 허를 찌르자 이게 아니고요. 서울을 장악해야 한국 전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 대마라고 할까, 어떤 극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생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서울을 장악해야 이 민간인 희생도 적게 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한국 전쟁에서 특히 낙동강 전선 이후에 민간인 희생자가 그나마 적었던 거는 인천에 상륙해서 서울을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냥 북진을 했으면 가혹행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북한군이 오히려 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인민군이었기 때문에 뭐 민중을 사랑해서 학살이나 이런 거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전쟁에서 가혹행위는 점령할 때 나는 게 아니라 후퇴할 때 나요. 점령할 때는 조금 하더라도 치안을 유지하고 인심을 얻어야 될 때 심하게 안 합니다. 쫓겨갈 때 무자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 서울이 함락되면서 낙동강 전선에 북한군이 빨리 빠져나가는 바람에 학살 행위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서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서울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몰라요. 수도가 그렇게 중요한 줄. 수도가 상징성이 있다는 건 알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인 수도가 유럽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울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는 한국, 그러니까 중국도 그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인천이 제일 유망한 지점이라고 예측했던 거고. 그래서 메가더가 그래도 미군 중에선 가장 동양통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중요성을 알았고 이것이 인천을 상륙해야 된다. 사실은 합참도 나중엔 다 설득됐습니다. 그리고 메가더가 미군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합참도 자기 선생님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위였죠. 10년 이상 격차가 연배가 10년 이상 차이 나는. 네. 아니 서울이 뭔데 그래요? 그랬더니 뉴욕, 워싱턴, 맨하튼, LA, 캘리포니아, 헐리우드가 한 자리에 있어, 인마. 그러니까 그래요? 뺏어야겠네. 사실 당시 미국의 당시의 웬만한 장군들이 메가더의 후배가 아니라 학생 출신이에요. 네. 제자들이군요. 예. 네. 옛날에는 미국도 그 사제가 아니에요. 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을 벌인 북한군은 미군까지 격파하며 파죽지세로 진격한다. 하지만 낙동강 방어선에서 발목을 잡힌 북한군은 대부분의 전력을 소모하게 된다. 한편 메가더 장군은 전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반격 작전의 장소로 인천을 선택하게 되고 이후 유엔군은 9월 15일 만조에 맞춰 대규모 부대를 상륙시킬 준비에 나선다. 그리해서 이제 결국에는 상륙작전의 장소는 인천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전에 준비 과정은 어땠나요? 준비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대를 상륙에 필요한 부대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의 규모의 상륙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6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륙 작전 결심이 있고 나서 준비하는 시간을 한 50여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3분의 1로 줄은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945년도 9월 8일 날 비록 행정적이긴 하지만은 미 24군단이 그때 인천을 상륙해서 한반도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9월 8일 날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병력이 한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행정 상륙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미 조수간만의 차이, 그 다음에 지형, 해안선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서 보고서로 다 만들어 놨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약간 예비고사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그래서 상륙작전을 준비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병대를 준비하는데 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태평양 전쟁에서는 해병대가 6개 사단이 있었거든요. 네. 마지막 순간에는. 근데 2개 사단으로 줄이고 병력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 부대들은 결국은 병력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원령을 발령해서 동원령을. 그래서 예비군들 막 동원해가지고 만들어서 언제 출발했느냐? 8월 말에 출발해서 9월 6일쯤에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1년대와 7년대가 더 그 아이러니한 것은 한 개 대대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지중해에서 왔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거기서 언제 출발했느냐? 8월 초에 출발해서요.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저기 인도양을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일본까지 도착했는데 9월 9일 날 도착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 화물선로 들어왔군요. 예.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대들이 결국은 이게 8월 1일 날 낙동강전선에 투입된 부대도 원래 대대에 3개 중대가 필요한데 2개 중대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급하게 모아서 병력이 부족하니까 그 1개 중대가 더 필요한데 크레타에서 온 그 대대를 분해해가지고 1개 중대씩을 집어넣어줍니다. 그 정도로 이게 병력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7사단이 이제 주 상륙 부대 중에 또 하나의 이제 부대인데요. 그 7사단도 홋카이도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는데, 병력이 막 낙동강 방어선으로 투입이 되니까 그 병력들을 또 우선적으로 다 빌려주고
보충병 못 받고 하니까 병력이 원래 18,000명이 필요한데 5,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막 신병들을 받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한국군 신병들을 미 7사단에 보냈습니다. 이게 8,600명인데요. 그게 이제 카투사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기만작전, 군산 상륙, 진남포 포격, 삼척 함포로 사격하고 장사 지역에 또 상륙하고 이런 이제 쭉 과정이 있었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그거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여담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태풍이 좀 도와줬습니다. 태풍이. 9월 초에 원래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런데 9월 13일, 14일, 15일 날 대한해협으로 이제 특급 태풍이 들어온다고 예보가 뜬 겁니다. 네. 케지아라는 태풍이었는데 이게 다행히 이게 운이 따랐던 건 뭐냐면은 14일 날, 15일 날 대한해협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14일 날, 15일이 대한해협이 아니라 그 통과하는 시점이 만약에 그 시점이 인천 지역으로 만약에 그 태풍이 지나갔다면 작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4일 날, 15일 날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가니까 상륙작전 부대들이 9월 10일부터 막 요코하마, 고베, 사세보 이렇게 막 출발하는데요. 그 날짜를 예정보다 반나절 하루 정도 빨리 당겨서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뒤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인천 쪽으로. 그리고 태풍이 빠져나가서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아주 고요한 그 바다의 해상 기상 조건을 누리면서 작전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도 초미의 관심이 태풍이 발생을 하면 네. 남쪽에서 꺾느냐 올라오느냐 그렇죠. 이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맞아요. 서해안 쪽으로 올라와서 인천 쪽으로 들어왔으면은 그러면 작전 불가죠. 그러면 한 달 연기되면 10월 달 넘어가요. 10월 10일. 그리고 원래 상륙 작전이 디테일하게 조사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이때 한 가지 또 운이 따랐던 게 뭐냐면 태평양 전쟁을 겪었던 부사관하고 장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전투 경험이 굉장히 많은 예. 병사들이었군요. 그리고 이 올리버 스미스 소장도 칭찬을 좀 해야 되는데 이분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저 해병 1사단 지휘했던 양반인데 이 사진 같은 거 보시면 해병대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근데 이분은 누가 봐도 해병대처럼 안 생겼어요. 아주 대학 교수처럼 생겼어요, 진짜. 왜 듣는 해병대가 약간 기분 나빠하거든요. 해병대가 왜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겼던데. 근데 이 양반이 미 해병 역사에서도 정말 지장, 덕장, 용기도 있고요. 결단력도 있는데 특히 상륙작전 전문가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가더 처음에 반대하다가도 메가더 잠깐 만나고 납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납득하고 준비하는 거하고요. 위에서 그렇죠. 시켜서 준비하는 거는 달라요. 어디 되나 보자. 예. 이거는 뭐 유교 전체를 통틀어서도 영웅 중에 영웅이죠. 네. 그래서 상륙작전 준비를 단기간 내에 이런 굉장히 창의적인 작전을 이제 만들어내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중대장급 이상들이 다 실전 경험이 있고 예비군 소집된 인원들이 다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고 그런 것들이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이 가능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네. 그건 너희 네 생각이고 이쪽 입장에서는 이미 중국에서도 마오쩌둥이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들어와 그리고 이거 인천이야라고 찍은 입장이잖아요. 네. 중국 측에서는 어떤 준비나 대응 같은 걸 안 합니까? 왜 장기도 훈수 도는 사람이 잘 두잖아요. 네. 사실 북한군 수뇌부는 정신이 없었는데 이쪽은 정보를 받으면서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냉정한 판단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데 8월 말에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총공세를 할 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도저히 돌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면 북한군이 소진돼 버린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기회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결정적인 사고를 하나 칩니다. 인천을 원래는 2개 사단 병력이 지키고 있었어요. 빼오는군요. 네, 그쪽을 전부 낙동강에 투입을 해버려요. 그리고 메가더는 허를 찌르는 걸 좋아하니까 인천을 칠 것이다. 아니고 한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인천으로 상륙하는 게 제일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중국군도 판단을 해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북한에게 통보를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북한군이 알고 있었다고. 아.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공식 역사 책에는 그래서 대비를 다 했다. 했는데 하우. 근데 그 대비가 정말 된 건지 안 된지 모르면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비를 할 수가 없었죠. 아니 사단을
저기다 보내놨는데 제가- 어떻게 빼와? 그리고 걔들이 지금 30%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이게 나중에 대놓고 하는 게요. 월미도가 포대가 있기 때문에 이틀 전에 함대가 가요 벌써 구축함이 가서 포격을 하니까 동굴 속에 숨겨놨던 포들이 군함을 포격을 했거든요. 그러자 노리고 있던 코르세어기들이 달려들어서 네이팜탄으로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천에 상륙한다고 대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틀 동안 뭘 하겠어요? 부대를 징집해. 낙동강에 있는 병력을 어떻게 이틀 만에 그리고 낙동강에 데려올 병력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손 놓고 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사는요 절대로 몰랐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하수 중에 하수예요. 그렇군요. 장기도 그렇잖아. 판을 몰고 가서 내가 다 알아. 아 이제 제가 나를 장기를 뭐 하겠구나. 근데 어떻게 내가 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작전이죠.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박사님도 충분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 실제로 그 인천에 남아 있는 북한군 병력은 어느 정도였나요? 이제 빈약했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8월 말에 유엔군의 정보 판단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서울 병력을 한 5천 명 정도로 평가했고 김포 비행장에 500명. 인천에는 이제 그 항만을 방어하는 한 1,000명 정도의 병력이 64 해안연대가 있는 것으로 했고 월미도에 이제 육전대 1개대대 한 400명 정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육전대 뭐 해안경비연대 다 불러 모아서 500명, 1,000명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실제로 이 병력의 상당수는 남한 지역에서 강제로 징집한 병사들이라는 겁니다. 전투 의지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예. 자, 본격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50대 이하시라면 주변에 50대 이상 형님, 누님,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월미도 가보셨어요, 예전에? 월미도 가보셨어요? 한 50대 가지. 시키길래. 좀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왜 그래요, 허준 씨? 진짜 예전 분들 월미도 얘기 들어보면 지금과는 아예 판이하게 달랐다는 얘기를 그래요? 듣게 되거든요. 요즘은 팡팡 그렇죠. 그거 하러 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 근처가 전부 해수욕장에 다 바다였다. 이 지형을 알아야지만 상륙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분께서 직접 지형과 이때 작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관 이렇게 모형도를 보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사판이 생각이 납니다. 그 훈련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A 부대, B 부대 이렇게 협조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기동과 화력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조율할 때 모래로 이렇게 3차원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도 아예 그 조각 같은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척계강은 야전에서 급하면 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지도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이게 월미도를 딱 보니까 왜 작전이 이게 2단계로 구분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딱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진짜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도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다가 네. 이걸 보니까 이해가 딱 되는데 인천을 방어하려면 이 월미도가 앞에 딱 나와줘가지고 좌우를 견제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륙할 때는 일단 월미도를 제압하고 들어가준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5일 날 작전 계획을 보면은 1단계와 이렇게 2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이제 아침 만주 시기에 맞춘 거죠. 5시 45분부터 6시 15분까지 30분간 이제 함포 사격이 진행되고 함정에서 로켓포까지 이렇게 쫙 사격을 한 다음에 6시 15분부터 30분 콜세어기들 저기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콜세어기들이 이제 월미도를 집중적으로 네이팜탄 이렇게 타격을 하고 그러고 상륙 추정들이 탁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보니까 2단계는 이제 저녁 만조 시간에 진행되는데 저녁 만조 시간은 7시 19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상륙 작전을 60회에서 거의 80회까지 어마어마하게 해봤는데 인천 상륙 작전은 그 해본 적이 없는 특이한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1단계로 월미도 하고 저녁 때 이제 본대가 상륙하는. 네, 9월 15일 아침 만조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1단계 작전이 이제 월미도를 대상으로 전개됐지 않습니까? 2단계 작전은
결국 이제 레드비치와 블루비치를 대상으로 해서 9월 15일 저녁 만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작전이 전개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만조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저녁 7시 19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7시 19분에 돌격 부대가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1시간 반 이전에 들어갔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LST라고 이제 대형 상륙함들이 해안에 대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반 전에 그 지역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5시 반에 이제 돌격 부대들이 레드비치와 블루비치에 돌격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9월 15일 2단계 작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상륙 작전은 원래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성공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안 교두보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하느냐? 일단 이 해병 1사단 전체적으로 부대가 들어갈 수 있는 수용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수용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해안 지역의 북한군 포병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 당시에 북한군이 76mm 포를 해안포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거리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한 1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병 진지 위치 정도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 10km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청라지구 남쪽하고 부천과 인천의 그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밑에 이제 연수구 이쪽까지 포함한 지역이 전체적으로 해안 교두보고 그것이 9월 17일 날 해병 1사단이 전체적으로 점령한 지역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상륙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상륙 작전이 제 시간에 성공을 하려면 이 기뢰가 없어야 되잖아요. 또 기뢰를 또 제거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데 북한군이 이 지뢰를 좀 깔아두진 않았나요? 그렇죠. 6.25 전쟁에서도 원산 상륙 작전이 정말 기뢰 때문에 아유. 엄청 고생한 그 또 시간도 지연된 이런 네. 작전이지 엄청 않습니까? 기록에 보면은 이제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기뢰를 들여왔습니다. 수십 발 또는 수백 발을 들여왔는데 당시에는 유엔군 정보기관에 포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뢰들이 어디로 갔느냐? 원산, 진남포, 인천 이쪽으로 수송이 됐다 이런 그 기록이 나중에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최초로 식별한 그건 언제냐면 9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보고, 국동사령부에 긴급 보고 북한군이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뢰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9월 13일, 14일 날 다 이제 해군 함정들이 상륙책들이 모여서 인천 앞바다에서 사격을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기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만조, 간조 하면서 이게 부유기뢰다 보니까 떠 있는 게 적정한 물 밑에 있었으면 발견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게 물 위로 떠 있다 보니까 보여서 기관포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포로 다 파괴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파괴한 게 한 1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9월 15일 날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이게 연기가 됐다. 그러면 10월 11일 날이 만조 시간입니다. 다음 달에 만조. 그러면은 그 기뢰 설치량이 10몇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이상이 수백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됐으면 인천 상륙 작전은 정말 치명적인 그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든 군사 작전에서 시간적인 요소만큼 중요한 건 없다. 정말 9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도 중요하고요. 네. 인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네. 운도 중요합니다. 운칠기삼까지는 아니지만 네. 하늘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그럼요. 하늘도 돕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미국의 자랑 쏟아 부어 놓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얼마나 쏟아 붓고 들어갑니까? 네, 이게 인천 상륙작전에 상륙부대와 같이 들어가는 화력이 있고 상륙부대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타격하는 이제 화력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9월 10일부터 이제 타격이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항공전력입니다. 10일, 11일, 12일, 13일 이렇게 이제 항공전력이 쭉 월미도, 인천, 서울 지역까지 막 타격을 하는데 9월 13일이 되면 드디어 이제 순양함, 구축함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5인치, 6인치, 8인치 포로 빵빵 때려주죠. 그리고 이제 상륙작전 당일이 딱 되면은 아침에 9월 15일 날 05시 45분부터 06시 15분 사이 30분간 집중적으로 순양함, 구축함들이 한 포로 사격을 하고 마지막 순간에 4.5인치 다른장 로켓 있지 않습니까? 함정에서 쏘는
로켓부들이 쫙 가서 월미도를 타격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륙부대가 6시 30분에 들어가기 전에 15분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6시 15분부터 30분 사이에 드디어 이제 콜세어기들이 쫙 들어가서 네팜탄으로 두드리면서 06시 28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상으로는 06시 30분에 상륙부대가 첫 번째 1단계 월미도로 딱 해안가에 들어갑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이제 월미도를 장악하는 게 첫 목표인데 예. 그럼 해병대가 제일 먼저 딱 나가는 건가요? 네, 원래 이 작전은 해병대가 주고 또 육군은 좀 죄송하지만 끝난 다음에 진격도 해병대가 하고 김포 쪽으로 육군은 저기 옆을 막아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스미스 장군도 처음에 메가더 만나러 갔을 때 이분이 그래도 좀 해병대 스타일이 아닌데 메가더 만날 때 메가더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자긴 처음에 반대하려고 갔거든요. 거기서 메가더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병이 빛나는 날이 왔어. 네. 이날은 해병이 모든 걸 다 할 것이요. 상륙작전은 해병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와 여기서 또 배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데 이렇게 사람을 구워 삶을 수 있는 네, 당시에 와. 미국 군 내에서 네. 해병대가 코너에 몰려 있었거든요. 트루먼 대통령이 해병대를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 축소를 엄청 시켰잖아요. 네. 해병대가 그야말로 존폐기로 해요. 네. 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걸 그런데- 정확하게 메가더가 간파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또 해병들을 다시 이제 예비군들 소집을 했을 네. 때 역전의 용사들이 모일 때가 됐다니까 거의 모든 예비군들이 네. 다 다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월미도에 상륙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월미도에 상륙하면 무리포 빠집니다. 작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1개 대대가 월미도에 상륙을 해요. 그러면 저녁 때까지 월미도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이제 본대가 상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륙하던 해병대원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상륙해서 만약에 적한테 포위돼서 섬멸당하면 지들은 도쿄에 가서 노는 거고 여기서 도쿄에 가서 논다는 말은 당시 미군들이 최대 파라다이스가 도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때려 부시면 지들은 와서 여기서 내려서 저녁 먹는다 이거지. 뭐 이러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황당한 상륙 작전은 역사상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배를 대고 사람들이 막 내리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이게 썰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배가 걸려서 쓰러지니까 다시 배를 빼고 너희들 열심히 싸워 우린 다시 밀물대로 올게 하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월미도 상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월미도 상륙 작전은 해병 5연대 3대대가 들어갔는데요. 예상했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저 상륙 주정이 도착해서 고지가 한 100고지 정도 되거든요. 월미도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월미도에 고지를 점령한 것은 깃발을 꽂은 것은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내에 꽂았고 그쪽 지역을 8시 정도에는 이미 점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파제를 따라서 쭉 연결된 게 소월미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10시경이면 이미 점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은 마운트 맥킨리 기함에서 메가더 장군이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웃음을 짓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진 촬영 시간이 6시 55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30분 딱 전투해 보니까 이거는 이길 수 있겠다. 이거는 100% 작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직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당시에 딱 6시 55분에 들어간 지 25분밖에 안 됐는데 월미도에 들어간 지 다 끝났군. 커피 가져와라. 딱 이랬다는 거예요. 커피나 한잔 합시다. 딱 이랬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후에 그런 전문을 보내죠. 네. 해군과 해병이 오늘처럼 찬란히 빛난 날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미 해병의 영웅이 탄생을 했고 네. 희생자도 있긴 있었죠. 네. 피해는 굉장히 경미했습니다.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북한군 사살 100여 명, 포로 130여 명, 그 다음에 동굴진지에서 끝까지 저항한 북한군 한 50명을 메모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군 사살, 포로, 메모를 다 합치면은 거의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 해병대 5연대 3대대 부상은 부상 17명, 전사자 없습니다. 거의 커피 완벽한- 마실만 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이게 3개 중대 정도를 완전히 전멸시켰는데 그렇습니다. 사상자가 없었네. 그렇죠.
그래서 저거? 메가더 장군이 야 이거 성공했다라고 직감한 거죠. 2차 세계대전의 여지껏의 상륙작전들에 비하면 이 규모를 봤을 때 그렇죠. 이 규모에 비해서는 정말 경미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상자만 봐도 이 작전이 초기에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피해도 적었고 성공적인 작전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공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반대했던 작전. 그렇습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킨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성공한 게 아니라 아군의 10만 명 이상의 이 희생자를 낼 수 있었던 작전을 이 정말 경미한 희생자로서 성공시켰던 훌륭한 상륙 작전이었다. 여지껏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훌륭한 작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미도로서 시작된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시작을 알린 미 해병대는 1단계로 월미도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이후 미 해병대는 본대가 적색, 청색 해안으로 돌격하면서 인천 상륙 작전 2단계를 시작한다. 한편 북한군 사령부는 뒤늦게 전차 부대를 보내며 유엔군을 막아서려 하지만 이를 간파한 미 해병대는 북한군 전차 부대를 사냥하기 위해 야간 매복에 나서게 되는데 6.25 전쟁 중 가장 빛나는 승리로 기록된 인천 상륙 작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역사상 최고의 반격 인천 상륙 작전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